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영원한 기자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정말 영원한 기자시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이거 정청래 이제 신임 당대표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선출이 됐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상당히 강한 대표가 나온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갔죠.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그 위상이 더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분 말이 원래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말이 강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서 법사위원장 아주 말을 조리 있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상당히 과거 그 투사 시절보다는 예. 상당히 성장해가는 분이고 우선 말에서 아주 정확도가 높아지더라고. 예.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권을 굿캅, 배캅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정의를 했듯이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항상 미소 짓고 하는 이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악역은 당이 하고 하는 그러면 상당히 이 당이 이 영향력이 커지죠. 이미 영향이 커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장관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8명이죠. 예. 이런 예도 좀 드물고 또 8명이 아주 중요한 직책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지금 정권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권 형태라는 아니 건. 대통령 중심제는 예. 뭐 미국 지금 트럼프의 행동에서 보듯이 항상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가게 그렇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인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인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은 그때부터 당내 또는 권력층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예가 과거에 보면은 박정희, 김종필 이런 관계였고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관계는 아주 이상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무스하게 노태우 쪽으로 정권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정권 넘어간 다음에 두 분이 이제 불화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관계는 뭐 아시다시피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 정도로 정청래 대표의 위상이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악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원래는 그 당대표 되면 한번 가잖아요. 상대당의 인사하러. 갈 거라고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계가 다른 시절의 여야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만약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라면은 저는 관계가 지금과는 관계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요? 아니, 예.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예. 계엄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 아니, 계엄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했던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 당권을 잡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정청래 대표 보기에는 굉장히 좀 깔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있었다면 한동훈 대표는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한 사람이니까 여당을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는데 요새 신문 제목에 보면은 야당이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제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당이 야당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전당대회도 윤 어게인이냐 보수 어게인이냐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언론의 표현이 찬탄 반탄 세력의 뭐 아직 전당대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아직도 그저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저는 찬탄 반탄 프레임보다는 계엄에 찬성했느냐. 근데 국민의힘은 반대했느냐. 다 반대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는 안 했잖아요. 그 표결에 참석한 사람 18명밖에 안 되고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이죠. 부정선거 음모론과
지금 전련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전도사쯤 되는 전모라는 사람이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극우화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극우라는 것은 프레임이 아니고 요새 자꾸 극우 프레임이란 말을 쓰는데 그 말은 극우는 없는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비방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죠. 극우는 분명히 있죠. 극우는 누굽니까? 계엄에 찬성한 거, 그러니까 헌법 파괴에 찬성한 거죠.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 거짓 선동에 찬성한 사람은 이건 극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했으니까 극우 세력이 있어요. 그 극우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잡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형식상은 극우당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당대회? 아직도 친윤들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저는 보십니까? 요새 특검에서 이렇게 다소 무리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리하다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무리한 점이 많다고 봐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이런 강경한 발언은 국힘당의 극우 세력을 강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그 무리한 수사다 어떤 면이 좀 무리하다고 보세요? 특검 수사? 우선 내란 특검에서 하고 있는 그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것을 처음에 외환죄로 걸어서 수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잡은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이건 외환죄로 그런 건 무리더라고 했더니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도 그건 물론 특검 사안이지만은 법리상으로는 외환죄로는 무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은 외국이 아니잖아요. 또 북한과 통모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으니까 이게 벌써 정치적 수사가 되고 그 드론 사령관은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될 비밀 군사 작전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압수수색하고 오산기지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온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나온 게 있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합참 젖히고 보내라고 했다든지 이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구속영장 청구된 걸 기각된 걸 보면 알아요. 최상병 사건에서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또 기각됐습니다. 그런 거 등등.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 가지고 강제 구인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죠. 그건 세상이 다 아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굳이 물리력을 행사해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데리고 특검 조사실에 데리고 온들 본인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효는 없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수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안 했잖아요. 강제 구인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아주 우선권을 보여주고 지금 뭐 오기 싸움, 특검의 오기 싸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그 내란 혐의는 엄청난 거죠. 그거는 엄벌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분이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대통령이란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레지던트도 중요하지만 프레지던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란 직.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제 구인 시도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특검은 계속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다시 물리력을 행사도 검토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손 하나 건드리면 법적 조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제일 곤란한 게 교도관님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건 뭐 위에서 하라 그러는데 잘못하면 이거 뭐 법적으로 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리하게 하면은 반작용이 더 커지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동정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감성적이잖아요. 예. 그 김건희 씨도 8월 6일이면은 가만있어 봐. 오늘이 4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제 이 출두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에 출두하는 거예요. 8월 6일. 그런데 조사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글쎄요. 예. 그러면은 뭐 긴급 체포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또 남편 따라서 묵비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예. 그 지금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뭐 이런 걸 발족했습니다. 이 이름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꼭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특검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검 수사를 지원하겠다는 아니 게 그게 응원이지 왜 그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검이 무슨 약한 특검이 아니고 역대 최강의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예. 지금 140명이죠 아마 검사가 그죠? 140명 정도 되는 120명인지 140명 되는 검찰청 하나가 새로 생긴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예. 더구나 이 3대 특검은 과거의 특검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여당발 특검 아닙니까? 예. 과거의 대부분의 특검은 야당발 특검이었잖아요. 그렇죠. 힘이 강할 대로 강한 데다가 또 무슨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난 역작용이 더 클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여간 갈등은 더 심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정청래 신임 대표는 뭐 지금 일단 방송 3법 이거 그냥 통과시키겠다 아마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고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언론 개혁을 평생을 언론인으로 사시니까. 언론 개혁을 언론에 해야지. 아니 정권이 언론 개혁하면은 해직 기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 역사상 거슬러 올라가면은 5.16 때 박정희 소장이 집권해 가지고 한 게 언론 개혁이었어요. 그때 사이비 기자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집권해 가지고 한 게 이른바 언론 개혁이고 그때 해직 기자가 수백 명이었잖아요. 그런 말을 연상시키니까 말 자체로서 이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언론 개혁은 언론이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저 언론이 정권 개혁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이게 방송 이거는 사안은 간단하잖아요. 방송의 문제는 현존하는 정권으로부터 어떻게 방송이 독립적으로 저널리즘의 원칙에 의해서 활동할 거냐 하는 것을 보호해 줘야 돼요. 딱 그 하나에 딱 집중됩니다. 그럼 방송은 신문과 달라서 여러 가지 정부와의 연관관계가 강하니까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할 거냐. 그 고민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사이 진행되는 그 방송법 또는 그 방송문화진흥 법 그다음에 EBS법 이런 거 종합을 하면은 결국 사장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는 그게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 노조가 강해지고 또 대충 지금 민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각종 뭐 변호사 단체라든지 무슨 뭐 여러 단체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이러면 자연히 이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민주당은 좌파 성향이 강하구나. 즉 개혁 투쟁론이 아직도 기저에 깔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이게 무슨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른바 노란 봉투법 이거 가지고 다 합쳐버리면은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신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이 추진하는 거 보면은 그 기본으로 깔려 있는 이념적인 성향은 개혁 투쟁론적 사고방식. 개혁 투쟁론이라면 결국 노동자 중심의 이 사고방식인데 사물을 이 기업인이나 자본가나 이런 사람들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그 기조에 맞는 지금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점점 많이 주면은 이 중도 신용이 이게 맞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한미 관세 협상 15% 관철한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예. 뭐 최소한 6, 70점은 받았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한미 FTA예요. 한미 FTA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게 아주 논란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없어진 거지. 사실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종이 조각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한 예.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정부나 언론에서 용어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상호 관세 아니잖아요. 제가 대표님 일반 관세 아닙니까? 그게 대표님 그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 트루스 소셜에서 표현한 게 미국산 제품은 관세 안 매긴다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매기고 저쪽은 우리 물건 할 때 15%. 그러니까 15% 상호 관세라는 의미는 15% 우리 제품에 대해서 15% 때리면 거기에 보복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15% 때려야 그게 상호 관세인데 예. 우리는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민정은 교수님이라고 저 국립외교원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했더니 교수님도 글쎄 그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좀 한번 봐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게 확실한 거. 근데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건 팩트예요. 예. 오늘 저 문화일보에 전에 저 FTA 이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 통상 그때 본부장이었죠. 예, 교섭본부장. 나중에 그 뒤에 이제 국회의원 하신 분입니다만 그분이 기고를 했는데 장례식 치러야 된다고 했더라고. FTA는 장례식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찡하던데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그러시면 미국 가실 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미국이 아니니까. 예. 아니 고용 통계가 기분 나쁘다고 노동부의 통계국장을 잘라버렸잖아요. 이 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파쇼 국가 아니면 공산국가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미 그 한 변호사가 치매 초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이제 좀 너무 나가는 얘기고요. 아니 난 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만 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방위비 그렇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동맹의 현대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한미군 이게 이제 대만 문제도 하면은 좀 가게 되고 그렇죠.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런 거 이제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또 일부에선 저기 28,500명씩의 주한미군 병력을 줄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저 안보라는 게 꼭 군인 병력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지금 한미 간에 이번에 잘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조선업 때문에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군함 제조, 수리 이런 기술을 우리가 지금 제공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 보면은 한미 안보 동맹이 강화된 거예요, 오히려. 강화된 겁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유연성 같은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이 상당한 그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한미 동맹의 원칙 하에서 하느냐. 그런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 들여다보면은 대만은 사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논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다리 걸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가 중국 바로 코앞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 아닙니까? 그거 만들 때 100억 달러 이상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협상을 할 때는 논리적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로서.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후딱 갔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